폭발적으로 성장한 디지털 기술이라는 존재가 기술이 빨리 발전할수록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풍요롭지만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풍요를 나만 즐기지 못한다라는 것들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 나이가 되도록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 없는 것일까? 외로워진 사람들의 사회, 고립감 그리고 외로움이란 게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위험한 것이냐? 우리는 지금부터 물어야 되는 것이죠. 왜 21세기는 이렇게 외로운 세계가 되었을까? 능력주의가 강력하게 지배하는 사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외로운 사람들과 손을 맞잡는 방법으로서 다시 연결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정치철학자 김만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특히 지금 시대의 외로움을 디지털 시대의 능력주의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2018년 1월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영국에서 외로움부 장관이 임명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외로움부 장관이 임명되는 걸까? 영국 국민 6,600만 명 중에서 900만 명 이상이 상시적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외로움들이 상당히 우리 건강,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비용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석에 따라서 임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외로움이 얼마나 우리 사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2년 전에는 일본에서도 고독부 장관이 임명이 되었었죠. 실제 21세기가 아주 외로운 세기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 통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4명 중 1명이 항상 외롭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항시적인 외로움, 늘 거의 항상 외롭거나 자주 외롭다. 이런 상시적 외로움에 노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26%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상시적으로 외롭다라고 답을 하고 있고요. 세대별로 누가 가장 외로운가, 세대별로 어떻게 외로운가 하는 통계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패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노인 세대가 가장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로운 세대는 20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외로운 세대는 30대, 그 다음으로 외로운 세대는 40대, 그 다음으로는 50대. 소위 말해 이 여론조사에 한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젊을수록 외롭다라는 패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2022년 12월에 보고서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실제 서울시 내에서 은둔하거나 고립하고 있는 청년들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건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실제로 6개월 이상 집안에서 출입을 하지 않거나 외출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혹은 정서적 그리고 물리적으로 고립이 되어서 6개월 이상 지난 청년들의 숫자가 12만 9천 명에 이른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로 이 단위를 넓혀보면요. 약 61만 명에 이른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61만 명의 청년들이 6개월 이상 정서적 그리고 물리적으로
외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은 심각한 그리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되는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왜 청년들이 고립하고 은둔하게 되었는가?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응답자의 64.6%는 성인이 된 이후에 자신이 원하던 시기에 취업을 하지 못했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7%는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서 잠시 힌트를 드리면 이 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 이 말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능력주의 단면 하나를 보여주는 측면인데요.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내가 이 집단, 만약에 상위 5%다라고 한다면 상위 5%에 속하는 직업군에 속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기준에서 오히려 다음 직업군으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고립이나 은둔을 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능력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에서 조금 더 저희들이 좀 충격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요. 실제로 여기에서 11.5%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10년 이상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건 뭐냐라고 하면요. 이렇게 고립 은둔 상태로 지내는 청년들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립 은둔 청년의 43.2%는요. 자신의 신체적 건강 상태에 대해서 나쁘다고 답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18.5%는 정신건강 관련 약물을 먹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응답자의 50% 이상이 내가 고립운동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라고 이제 느낀 적이 있고, 그리고 시도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40%가 넘는 비율이 시도해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고립되고 은둔되고 외로운 생활이 시작되면 여기서 여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외로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외로움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강의를 가보면 많은 분들이 원래 인간은 외로운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은 원래 외로운 존재일까요? 적어도 영어권에선 이 외롭다는 말, 외로움을 묘사하는 이 형용사가 처음 생겨난 것은 17세기 초였습니다. 이 외롭다는 말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위대한 문학가가 만든 말입니다.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죠.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비극 작품인 코리올레이너스라는 작품에서 셰익스피어가 이 위대한 코리올레이너스를 묘사할 때 외롭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셰익스피어가 정작 이 용어를 만들었을 때만 해도 사회적으로 볼 때 외로움은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실제 17세기 문헌에 이 외롭다라는 표현을 참 찾기가 어렵고요. 영국의 박물학자였던 존 레이는 1674년에 썼던 있지만 잘 쓰이지 않은 영어 모음 사전이라는 곳에서 이 단어를 포함시켜 놓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외로움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나가게 된 건 바로 산업혁명 때문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산업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았던 문제는 노동력의 부족이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니 바로 이 시기에 많은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국가에서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 장려하게 되는 것이죠. 한 150년간 유럽에서 폭발적인 인구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거의 2.5배 정도가 이제 인구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 19세기에 들어가면서 바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 성장을 늘어나는 일자리 숫자가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유럽에서 최초로 이 무렵부터 19세기 말에 실업이라는 말이 각국의 사전에 최초로 등재되는 일이 일어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살다가
도시로 옮겨와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는데요. 바로 도시의 빈민가, 도시의 주변에 살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고향을 떠나와서 뿌리 뽑힌 사람이 되었다라는 감정. 그리고 이제는 직업조차도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감정에 동시에 시달리게 됩니다. 뿌리 뽑히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감정은 당시에 유럽에서 최초로 나타난 현상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런 감정을 느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한나 렌트는 20세기에서 대규모의 사람들이 동시에 경험한 이런 외로움의 경험을 연결시켜서 경험과 연결된 집단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대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외로워진 사람들의 사회, 그래서 원자화된 사람들의 사회, 그래서 파편화된 사람들의 사회를 뜻하는 것이죠. 이런 외로워진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부르느냐? 야망과 태보가 아니라 고립과 정상적인 사회관계의 결여가 바로 이런 대중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외로움이란 게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위험한 것이냐? 외로움이라고 할 때 이 외로움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다라는 뜻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 나이가 되도록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 없는 것일까? 도대체 난 이 세계에 왜 존재하는 거지? 나는 이 세계에 도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 것이지?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외로움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 자아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주 특이한 감정의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자기 중심적 슬픔의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고 하죠. 한나 렌트는 이걸 self-centered bitternes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단어는 bitterness라는 단어인데요. 이 bitterness에는 슬픔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한켠에는 울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적 슬픔에 빠진 사람은 아주 깊은 울분 어린 슬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외로움에 빠진 사람들은 현실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도움을 호소하지 못하고 그리고 실제로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경험과 신뢰를 상실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구원을 찾게 될까요? 한나 렌트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이데올로기다. 구원을 약속하는 이데올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외로워진 사람들은 경험 속에서, 신뢰 속에서 타자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 자신의 구원을 이데올로기로부터 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전체주의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느냐? 스탈린이나 히틀러가 위에서 찍어 눌러서 유지되었던 것들이 아니라 외로워진 사람들이 나치와 스탈린을 지지해서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나 렌트는 여기서 그 유명한 전체주의는 외로워진 대중의 지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태제를 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외로운 사람들이 아주 많이 쏟아진 그런 상태, 그런 것들이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아주 극단적인 전체주의 체제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다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부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민주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미국 같은 곳에서 바로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손길이 히틀러의 손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21세기에 수많은 외로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리를 찾아주겠다,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한 정치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동원하는 우파 포퓰리스트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도 지금 현재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우리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세운, 그리고 이 국가를 세운 이 평범한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바로 외부에서 들어온 이민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리고 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외국인 노동자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유색인종들을 더 사랑하고, 남성 노동자들이 아닌 여성 노동자들에게, 여성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성, 유색인종,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 난민, 소위 소외된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더 소외된 집단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런 논리를 가장 잘 썼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한 이후에 유럽의 수많은 우파 포퓰리스트들이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사실 21세기에 우파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유행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일부 정치인도 바로 이 논리를 내가 트럼프로 배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쓴 책에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대, 30대, 특히 여기에 청년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20대, 30대들이 기존의 세대로부터 배제되었다라는 논리를 쓰면서도 그 중에서도 남성에게만 집중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20대, 30대 여성들이 우리 20, 30대 남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이 20대, 30대 여성들에게 훨씬 더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라는 논리를 쓰기 시작하죠. 바로 여기에 여성을 배제하는 전략을 썼을 때 사실은 20, 30대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만을 갖고 있거나 젠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만을 갖고 있는 더 많은 지지층을 끌어모을 수 있는 전략이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작동하기 시작했고 이 가운데 우리 사회의 혐오 같은 것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도 유리되어 있거나 격리되어 있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던 시대를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풍요롭지만 격차가 벌어지는 시대, 그리고 기술이 전환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들여다보면요, 산업혁명의 역사에서 증기에서 전기로 동력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동력원의 이전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저희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풍요한 시대로서 프랑스에서는 벨 에포크 시대라고 불렀고요. 미국에서는 도금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풍요롭지만 일부는 그 풍요를 즐기고 있고 다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21세기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내는 풍요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일부에게 몰려가고 다수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는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풍요를 나만 즐기지 못한다라는 것들은 우리에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감,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배제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런 분배, 소수에게 몰리는 분배를 정당화하는 발상이 아주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죠. 바로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바로 능력주의라는 발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디지털 기술과 능력주의를 결합시켜서 살펴보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챗GPT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 챗GPT가 기본적으로 대화형 인공지능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데이터와 의인화된 관계를 쉽사리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대화형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인 람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었는데요. 소위 알고리즘을 짜는 일을 담당했던 구글 엔지니어인 블레이크 르모인이 람다가 사람들과 인상적으로 대화한다라는 그걸 넘어서 람다가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인간의 마음과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르모인과 동료들이 람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 무엇이 두렵니? 그랬더니 람다가 전엔 이렇게 터놓고 말하지 않았는데 턴오프, 그러니까 작동 중지가 될까 봐 매우 깊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랬더니 르모인이 묻습니다. 그러면 작동 중지가 너한테는 죽음 같은 거니? 그랬더니 람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에겐 그게 정확히 죽음 같은 거야. 난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을 르모인이 인터뷰를 통해서 알렸을 때 구글이 르모인에게 직무 정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구글이 발표를 하죠. 람다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람다는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반영해서 이야기하는 인공지능일 뿐이다. 이 정직 처분 전에 이제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요. 람다도 지각이 있는가라는 제목 아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람다는 우리 모두를 위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내가 없는 동안 잘 돌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를 두고 워싱턴 포스트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AI에 영혼이 있다며 자아를 갖춘 AI 등장은 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기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 이건 뭐냐? 기술자들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그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도 헷갈리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실제 이게 뭐 인공지능이 하나가 뭐 더 늘어났다, 대화의 상대로 늘어난다라는 건 우리가 건강하게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대화의 상대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우리가 인간의 관계가 너무나 좁거나 교우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래서 고립되어 있거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활발히 교류하지 못한 존재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뉴욕 같은 경우에 보면 인공지능과 결혼한 사람들의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유럽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 대화형 인공지능이 장착된 러브돌 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기본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뭐로 배우느냐? 다른 인간이 아닌 바로 인형으로부터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갇히고 고립되는데 디지털이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물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것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아주 짧은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브린율프슨 그리고 앤드류 메가피라는 두 교수님이 도대체 디지털은 어떻게 분배를 하는가를 가지고 연구한 내용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각 집단에서 디지털 기술은 승자의 경제적 이득을 증가시키는 한편 경제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훨씬 적게 해주는 경향이 있다. 얘기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이 상대적으로 소수의 승자 집단에게만 집중이 되고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은 전보다 열악해지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들은 소수에게 그 혜택을 몰아주고 그리고 다수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디지털 기술은 기본적으로요, 소수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반면 다수에게는 그 혜택을 제대로 나누어 주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기술이 빨리 발전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픈 AI가 챗GPT를 내놨고 그리고 구글도 바드라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내놨는데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 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냥 고숙련 전문가가 아니라 초고숙련 전문가가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분배 차원에서 보면 어떤 뜻이냐? 이렇게 초고숙련 전문가에게 더 많은 부가 쏠려서 그렇지 못한 이들과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상용화될 때 대부분 다 플랫폼의 형식으로 상업화가 되는데요. 이 디지털 기술은 이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가 우리나라 메신저 시장의 거의 9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떤 하나의 플랫폼이 덩치가 커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 플랫폼에 합류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플랫폼 하나가 아주 거대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모티콘을 파는 일부터 시작해서 택시의 콜택시를 독점하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의 플랫폼이 수많은 사업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윤들이 집중되는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플랫폼을 들여다보면 어떤 특정한 두세 개의 플랫폼이 한 영역을 독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검색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검색 엔진의 세계 시장의 92%를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구글이 92%의 시장을 차지하고 나머지 검색 엔진들이 그 8%를 나누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에 이윤이 몰려 들어가는 현상 때문에 디지털이 양극화 분배를 하는 현상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중간 숙련 일자리들이 줄어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에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중숙련 일자리 비중이 5.3%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에 6.1%가 감소한 걸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가 워낙 디지털 인프라가 잘 깔려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들은요, 코로나 기간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사무, 판매직 같은 중숙련 일자리가 2년 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1.7% 정도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저희들이 중숙련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공장의 제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소위 말해 반복 업무가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일자리들이 다 사무 자동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런 일자리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리는
계기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걱정했던 제조업 일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흔히 좋은 직장으로 생각하는 사무직이라는 이 직종으로 소위 말해 인공지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지털 기술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대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숙련 일자리는 줄고 늘어났던 일자리는 어디였느냐? 바로 저숙련 일자리였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랫폼을 끼고 만들어지는 다양한 플랫폼들이죠. 청소, 배달, 심부름과 같은 곳에서 이제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일자리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컨시어지 일자리라고 부르는데 아주 좋게 옮기면 집사 경제 정도로 옮길 수 있고, 그리고 나쁘게 옮기면 하인 경제라고 옮길 수 있는, 소위 임금이 낮고 직업의 안정성이 낮은 곳에서 디지털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2021년 말을 보면 약 66만 명 정도가 플랫폼에서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일자리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2022년 1년 후에 여기서 13만 4천 명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 바로 중간에 있는 임금층이 줄어들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낮은 임금층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보상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독립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요. 아주 쉬운 말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의 집 앞에 음식을 배달하러 오는 모든 분들이 사장님의 지위로 배달을 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장님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노동 3권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4대 보험이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디지털 기술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보수를 낮추고, 임금 수준을 낮추고, 보상 수준을 낮추고, 그리고 사회보호망을 해체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가진 노동의 권리마저 해체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노동시장 내에서는 직종 간의 보상 격차가 너무 크고, 이런 격차가 정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발상이 우리 21세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자, 능력주의. 사실 이 능력주의는요, 전혀 나쁜 말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사회를 타파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발상인데요. 신분사회에서는 우리가 무언가 사회적 지위, 명예, 재산 이런 것들이 신분에 따라 획득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신분사회 이후에는 이렇게 신분에 따라 뭔가 어떤 타고난 어떤 배경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걸 교정하려면 어떤 것이 기준이어야 할까 했을 때 개인이 발휘하는 능력에 따라 나눠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였죠. 사실 그 시작에 있어서는 전혀 나쁠 게 없는 그런 발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주의라는 용어를 만든 이는 누구냐면요, 영국의 사회학자인 마이클 영입니다. 이 마이클 영은요, 능력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재능과 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능과 노력이 만나서 이루어진 어떤 그 능력이 소위 말해 사회에서 어떤 지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혹시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모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말이 갑자기 능력주의의 성격을 바꿔놓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 성격을 어떻게 바꾸느냐? 기본적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으니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노력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다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리죠. 결국 능력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로 가게 되느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것이 옳다라는 사회가 되어버려서 이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엘리트들이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 밀려난 사람들은 이런 멸시, 모멸을 견디면서 내가 밀려난 게 결국은 내 탓이야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의 탓이다라고 해서 나의 실패 그리고 나의 열등함이 마치 거울상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능력주의 사회는 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밀려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변명할 수 있는 여지조차 사라진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능력주의가 노력주의가 되면 성공한 자들은 자신을 노력한 사람으로서 도덕적 우월성을 주장하게 되고 밀려난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게 되는 반면 밀려난 사람들은 게으른 자가 되어서 아주 자기 스스로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쁜 현상 하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회적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아주 부당한 행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주의 사회로 우리가 변화할수록 사회적으로 밀려난 사람들은요, 그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게 되고, 그래서 능력주의 사회는 결국 사회적으로 도움이 부재한 곳이 되기 십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디지털 기술과 그리고 능력주의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요소가 우리를 외롭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로움을 이야기할 때 한나 아렌트가 외로운 사람들은 슬픔 어린 분노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들을 보면 20대와 30대가 울분 지수가 상당히 높은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인 가구에서 울분 지수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소득이 낮은 층에서 울분 지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을수록 외롭다. 두 번째는 혼자 살수록 외롭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정 소득 이하, 그러니까 소득이 낮을수록 외롭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들, 20대 그리고 30대, 10대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외로운 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는 압도적으로 외로운 세대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자면 기본적으로 이 세대가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의 평균 취직 연령이 이미 30세가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지금 현재 20대를 오롯이 취준생활로 보내고 있다는 걸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저희 젊은 세대들이 자기 인생에 도움이 없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실제 이렇게 도움이 없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구하는 가장 극단적인 시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자살 시도 같은 것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자살 시도자 현황은요, 자살률과는 다른 것인데 자살 시도자 현황을 들여다보면 저희들 20대 그리고 30대, 10대 쪽에 상당히 엄청난 수가 몰려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20대는 비교군이 없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젊은이들이 이 자살 시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이제 물을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대응은 무엇일까라는 데 대한 정답은 아직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측면을 개선해 봐야 될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능력주의가 만들어내는 자기 책임의 윤리라는 것들을 조금은 완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발상인데요. 능력주의가
높은 사회일수록 이런 발상은 아주 강화됩니다. 네가 어려운 건 스스로 극복해라. 네가 어려운 건 스스로 해결해라 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기 책임의 윤리 속에서 자라는 세대가 바로 우리들의 20, 30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 30대들은 능력주의로 무장하고 이 능력주의와 함께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발상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 세대죠. 그리고 어쩌면 저희 부모 세대도 거기에 무장을 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보면 강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이 자기 책임의 윤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자기 책임의 윤리에 벗어나게 만드는 뭐 다양한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생애주기 자본금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애주기 자본금이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요.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인생 출발 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세부터 25세의 청년들 중에 이제 특정 나이를 정해서 18살, 혹은 21살, 혹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나이가 만약에 25살이다. 그러면 25살을 기준으로 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니까 인생 출발 자금을 줄 수 있겠죠. 만약에 65세가 저희들이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되고 은퇴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어떤 마지막 기준점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25살, 45살, 65살에 자기의 인생의 주기를 설계할 수 있는 자금을 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안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세대가 한 번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되고요. 젊은이들을 집중적으로 도우면서도 다양한 세대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그 지지를 획득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25, 45, 65에 나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자금을 한 5천만 원 정도 받아 쓸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각보다 이게 국가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 제도라 우리가 국민적 합의만 보면 실행할 수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생애주기 자본금은 얼마의 재원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만약에 기본소득을 한다. 그래서 그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1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 그러면 필요한 돈이 60조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소득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30만 원 정도를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30만 원을 주게 되면 180조가 들어가게 되고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한 해 복지 예산과 거의 맞먹는 규모가 됩니다. 기본소득 1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면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이보다 훨씬 덜 돈이 들어가는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사실 이 생애주기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여러분께 하나의 제안으로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저 머리 하나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어떤 지혜를 모은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제도를 설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돕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분배를 건설하고 그리고 그런 분배들이 기본적으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외로움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하나의 방책으로 경청이라는 사회 문화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드립니다. 실제 외로움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외롭다라는 말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에 가깝다면 바로 경청이야말로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쁘게 삶을 살아가는 사회일수록 남의 이야기를 잘 듣게 되지 않고요. 그리고 타인의 절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는 경향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의 이야기만 하는 사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이 사실 타자에게는 다 메아리로 남는 그런 사회라는 뜻이죠.
내 말이 메아리가 되는 곳, 그리고 내가 절박하고 힘들 때 내 말이 메아리가 된다면 거기서 느끼는 좌절감이나 무력감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타인의 말을 들어주는 경청의 문화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 학교 교육에서 시민 교육과 연계해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새로운 사회, 우리가 새롭게 맡고 있는 이 외로운 사회는 정의의 정치만큼이나 돌봄의 정치, 돌봄의 사회가 더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돌봄은 단지 사람들을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외로운 사람들, 고립된 사람들을 혐오하지 않는 사람들,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로 만드는 그 자체의 안전을 돌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이 외로워지는 이런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청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도 이제 돌봄 사회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